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이 정책 주도권은 대통령실이 쥐고 금융당국은 인허가 심사를, 자율 규제는 업계가 맡는 구조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먼저 민주당이 내놓은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그 내용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대표 발의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주도를 했습니다.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마련되긴 했었는데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국내 첫 포괄적 업권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네. 법안은 자산 연동형 디지털 자산, 즉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과 더불어서 자기자본 요건 설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위원회 신설과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자율규제 기구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번 법안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속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에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 준비금 마련으로 충분히 환불 장치가 보장된 만큼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문턱이 상당히 낮은데 이렇게 되면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좀 뛰어들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초 논의됐었던 게 자기자본금이 한 50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이번에 나온 게 자기자본금 5억 원 이상만 갖추면 된다기 때문에 요건이 기존에 논의됐던 것보다 크게 낮춰진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장벽을 낮춰서 이 소규모 기업들도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을 더 키우겠다는 의도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앞서 이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가 이제 자율규제 기구인데 설립을 하기로 했잖아요. 향후 개별 코인의 상장과 폐지 심사를 비롯해서 감시 또는 처벌 기능도 해당 자율규제 기구에 둔다는 게 이제 이 법안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대표 발의자 민의원의 설명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규제 법안이 아닙니다. 가드레일 법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드레일을 두고 그 안에서 정말 창의를 발휘해라. 이래야지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이 산업이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여당 주도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이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맡은 이 디지털 자산 전문가 이 김용범 실장의 과거 구상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퇴임 후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산하의 싱크탱크 해시드 오픈 리서치 대표로 활동하며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모델을 제시해왔습니다. 은행 단일 주체가 아닌 자산운용사, 핀테크, 특화법인 등 다양한 민간 기업이 발행자로 참여하는 분산형 구조입니다. 준비자산도 단순 현금이 아니라 머니마켓 펀드, 국채 등으로 분산해 수익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토큰의 발행, 소각, 상환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거래인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 처리되며 실시간 준비금 공시와 감사 등을 구현해 구조적 신뢰를 기술로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 실장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 테더와 서클 역시 이와 같은 자본시장 기반 모델을 통해 신뢰를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시드 오픈 리서치는 지난 5월 발표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도 은행 단일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산운용사와 핀테크, 커스터디사 등이 참여하는 분산 구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도 결을 같이 합니다. 제도가 기술을 따라잡고 산업의 추세를 따라잡기 힘듭니다.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겠죠. 그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부 기구는 필요하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거고. 정부는 시장 유연성과 기술 기반의 정책 설계를 예고했고 국회는 이에 발맞춰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나선 겁니다. 시장 질서는 정비화돼 민간의 혁신은 제약하지 않겠다는 기조가 정책과 입법 양측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화도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네, 이 기본법대로라면 이 기존 금융권이 아닌 크립토 기업들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규제는 금융당국이 맡는 걸로 정리된 것 같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을 주려던 이 한국은행의 입장은 조금 곤란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원화와 연동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히 원화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여기 이번 법안에 따르면 비은행권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이유로 이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에 계속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를 해왔었죠.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한은은 오늘 민주당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 소식에 원래 준비적이던 컨퍼런스 일정을 좀 뒤로 미룬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무분별한 발행에 따른 부작용을 이 자리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였었는데 좀 더 법안 내용을 추가로 참고해서 내용을 보강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향후 계획으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신속한 발행 추진 그리고 가상 자산 현물 ETF 발행 관련된 제도 개선 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책 위반자와 규제 당국의 디지털 자산 육성에 따른 입장 차이는 조금 속도에서 차이가 분명히 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상자산 제도권화를 위한 이번 법안이 첫 과제인 만큼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잡음도 당연히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는 12일에 한국은행이 창립 75주년 기념사를 발표합니다.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지수 상승을 이끈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코스피 코스닥에서 4조 2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3천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 외인의 자금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나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책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고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 등 주요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 기반이 견고하다는 평가입니다. 단순 숫자만 보더라도 현재 코스피 외국인의 지분율은 32.1%로 최근 5년 평균보다 아직은 낮고 코로나19로 증시 투자가 활발했을 때보단 5%포인트가량 낮아 추후 외국인의 추가 매수 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더해 증시 대기 자금으로 여겨지는 투자자 예탁금 이달 들어 60조 원을 넘겼습니다. 60조 원을 넘긴 건 3년여 만으로 최근 증시 상승에 힘입어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들의 여력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낙폭이 두드러진 종목은 이마트와 롯데 쇼핑이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새 정부 들어 재추진한다는 소식에 급락한 겁니다. 투자자들의 고민 깊어지고 있죠. 증권가에선 실제로 공휴일 의무 휴업이 강제로 시행될 때 대형마트 실적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이라 분석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기존 의무 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된 점포의 점당 매출액은 이전 대비 약 2% 정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마트 할인점 중 40%가 롯데마트는 30% 정도가 평일 휴업을 시행 중인데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돼 이 점포들이 모두 일요일에 쉴 경우 이마트는 약 0.8%, 롯데마트는 약 0.6%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으로 계산해봤을 땐 연간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로 내외로 추정이 되고요. 인건비 감소 영향 등을 고려하면 실적 감소분 더 적을 것이란 평가입니다. 오히려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홈플러스 폐점에 따른 낙수 효과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홈플러스의 연간 매출액은 7조 원 수준입니다. 만약 전체 점포의 30% 정도가 폐점되고 인근 경쟁점이 이 중에서 30% 정도만 흡수한다고 봐도 약 7천억 원의 매출
매출 증가 여력이 있어서 이마트는 6%, 롯데마트는 11%의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오늘과 같이 규제에 대한 공포감보단 업계 구조조정 추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이 현대로템의 K2 전차 180대를 폴란드에 공급하는 2차 수출 계약이 이달 하순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약 규모가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으로 단일 방산 수출 계약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배창학 기자 나왔습니다. 배 기자, 이달 하순 폴란드에서 계약 체결식이 열린다고 하던데 이번엔 맞습니까? 일단 오늘 오전에 관련 소식들이 들리자 수출 계약이 맺어지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협상이 끝났다 내지는 계약을 맺는다라는 소문만 무성했지 정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권은 지난해 말 들어 업체 간 이견 조율 그리고 양국 내 정치적 변수 등으로 미뤄졌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진행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인데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대변인을 오늘 만나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관련 질의를 해봤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지연이 됐다, 또 막바지 단계에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정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계약이 맺어진다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업계 관계자들을 찾아 물어보니 이달 말 현지에서 계약 체결식이 열리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2차 계약 금액은 60억 달러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조 원인데요. 지난 1차 계약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달 안에 계약만 성사되면 현대로템은 개별 수주 기준 국내 방산 수출 사상 가장 높은 액수를 벌어들인 방산업체가 될 전망이고요. 폴란드 수출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현대로템의 주가도 오늘 상승세를 이어갔고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지난 1차와 2차 모두 수출 계약 대수는 180대로 같은데 네. 이 계약금은 2배가 넘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로템은 1차와 2차 수출 계약을 통해서 폴란드에 각각 180대, 총 360대 K2 전체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 대수는 같은데 금액이 다른데요. 1차 계약금은 우리 돈으로 4조 5천억 원이었는데 2차 계약금은 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 구조입니다. 1차 계약의 경우 180대 모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남 창원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전량이 한국에서 폴란드로 납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차 계약의 경우 180대 중에 3분의 2가량은 한국에서, 나머지는 폴란드에서 각각 생산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현대로템의 기본형인 K2GF를, 폴란드에서는 국영방산그룹인 PGZ가 K2PL을 제조하는데요. 그런데 폴란드산 전차는 한국산보다 성능이 개량된 최신형 모델로 값이 더 비쌉니다. 또 이번 계약에는 현지화를 통한 기술 이전과 수리, 즉 MRO라고 하죠. 유지보수 운영 조건도 추가가 됐고요. 여기에 작전과 임무 유형에 따라 K2 플랫폼을 개조한 계열 전차도 100여 대 가까이 묶여 팔리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계열 전차로는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싣거나 고장이 난 차량을 끌거나 지뢰를 제거하는 차량 등이 있습니다. 뭐 이제 폴란드 K2 전차 수출이 일단 일단락된 것 같은데 예. 이제 좀 다른 수출기를 찾아봐야 될 텐데 뭐 유력한 나라가 있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루마니아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네. 보여지는데요. 배경에는 폴란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동시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며 군비를 증강했다는 건데요. 과정에서 미국의 에이브럼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시리즈가 아니라 이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낙점하면서 유럽 대륙이 한때 또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미국과 독일산보다 빠른 납기와 뛰어난 가성비에 주목을 한 건데요. 유럽 내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올해 안에 폴란드 1차 계약 전량을 내보낸다는 계획인데요.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3년 만에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인데 미국이나 독일 등과 비교하면 굉장한 속도입니다. 폴란드군은 이미 일부를 전력화해서 운용 중인데요. 나토 표준에도 부합하는 기술력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렸던 루마니아, 또 슬로바키아 등 유럽뿐 아니라 다른 대륙의 남미나 또 중동 같은 국가들도 현대로템과 K2 전차 구매 협상을 하는 중이고요.
특히 루마니아의 경우 현재 전차 300대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한국경제TV가 지난해 보도하기도 했었죠. 현대로템 K2 전차가 루마니아 현지에서 실사격 테스트를 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또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을 통해서 K2 전차가 현지 생산 기반의 기술 이전은 물론 현지에 일자리도 창출하며 경제성도 입증한 만큼 추가 수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기자였습니다. 네, 성남시가 이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줄이고 일반 분양은 늘려서 이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신재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분당 양지마을입니다. 6개 단지 4,400세대를 7,500세대로 만드는 통합 재건축이 추진 중이지만 예상보다 높은 분담금에 속도가 나질 않고 있습니다. 바로 12%에 달하는 임대주택 비율 때문입니다. 임대주택 수가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액수가 커진 겁니다. 무슨 분담금을 7억 8억씩 내냐고. 통합은 우리 반대라니까. 또 성남시가 처음엔 임대주택 비율을 늘어나는 세대수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가 이후 전체 세대수로 말을 바꾼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 나가다 보니까 이제 주민분들의 혼란이 생긴 거는 그런 사실이 있기는 합니다. 네. 높은 임대주택 비율 때문에 분당 재건축 사업이 내용을 겪자 성남시가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세대수가 아닌 늘어나는 세대수에 적용하는 걸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분당 양지마을의 경우 이를 적용하면 일반 분양 물량이 무려 900세대나 늘어납니다.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완화를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수긍을 하실 수 있을지 그 의견 듣고다가 그거 반영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이주 대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분당 재건축 단지들의 입주 지연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착공 시기가 늦어지는 단지들은 공사비가 늘어 분담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다 일본 총리에 이어서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통화를 가졌습니다. 이 두 정상은 경제와 안보,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협력해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오늘 한중 정상이 통화를 했는데 이를 계기로 경직돼 있던 두 나라 간 관계 풀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와 안보,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 문화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실용 외교와 국익 중심 균형 외교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정상통화를 계기로 한중 양국이 앞으로 해빙 무드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이후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가진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했고 오늘 세 번째로 시 주석과 통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간 통화 순서를 놓고 한미일 공조 강화의 외교 기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각국 정상과 통화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을 11월 에이펙 정상회담에 초청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에 시 주석이 방한하게 되면 무려 11년 만에 방한하는 거네요.
네, 이번 한중 정상 간 통화에서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논의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며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빈 방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시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11년 만에 한국 방문이 되는 만큼 한중 관계 개선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시 주석 방한이 기대되는 만큼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두 정상이 올해 경주 에이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의장국과 내년도 의장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국은 중국으로 예정됐습니다. 네, 유 기자, 조금 전 대통령실 차관급 인사 발표가 나왔다고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세계 부처 차관급 인사 6명이 임명됐습니다. 먼저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1차관 자리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선임됐습니다. 예산정책을 지휘하는 기재부 2차관직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임명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진학 전 산자부 대변인이,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미국 피터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임명됐습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 아세안 대표부 공사가,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부임하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명단에 포함된 차관들이 2차 추경과 미국과의 통상교섭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경제와 외교통상 부처에 속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2차 추경을 위해 기획과 집행을 지휘할 핵심 보직은 이전 정부 인사들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인사들을 활용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작용한 것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IMF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입니다. 사실상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 경제에 대해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MF 당시 성장 추세는 상승세였지만 지금은 하강 또는 침체 국면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저출산 고령화로 잠재 성장률도 1%대를 향해 가고 있죠. 국책 연구기관이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오늘 발표한 6월 경제 동향에서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라고 평가했는데요. 건설업 부진 등으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관세 인상 여파로 수출까지 둔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할 최우선 정책 수단으로 추경을 선택하고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규모와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윤곽도 조금씩 잡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오늘 최소 21조 원 이상의 2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 지원, 상생소비 캐시백, 소비 바우처 등 4대 민생회복 패키지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구해 이번 추경은 소비 진작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경기 부진의 세부 여건이 좋지 않은 탓에 재정 여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힌 만큼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빠지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KDI도 추경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인데요.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